안녕하십니까. 2020년 중졸 검정고시 사회 강의를 맡은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여러분 개념 강의는 다 잘 보고 오신 거죠?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뿅. 1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후. 자, 사막과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후. 우리는 보통 이런 기후를 딱 사실은 여기서 중심으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건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연간 500mm 미만이잖아요. 이건 건조기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대나 온대나 냉대 기후는 전부 다 뭘로 구분하는데? 다 기온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덥다, 춥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만 강수량으로 갑니다. 강수량으로 갑니다. 비가 안 오니까 오아시스 주변의 농업이고 유목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초원은 건조기후에서 나오는 초원은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몽고 사막 같은 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1960년대 이후 공업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자, 여기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슬로시티 뭐 전혀 다 상관없는 얘기죠. 네?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다. 농촌을 떠나리, 이별할 때 있자.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다. 이촌향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거. 주, 야간 인구 차이가 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교통이 편리하면 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죠. 이런 아이를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죠. 보통 CBD, 도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공동화 현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시간으로 여기가 시간이고 인구 수면, 이 도심 지역은 낮 시간에 점심시간 12시쯤에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이러다가 저녁 시간대 되면 다 가는 거죠. 반대로 집 근처 주거 지역은 반대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앞뒤가 빠지죠? 그래서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여기가 상주 인구가 많은 게 도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문화 지역입니다. 유교와 불교 문화가 나타나고 한자 사용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며 벼농사가 발달하는 지역.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정확하게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다 해당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동네도 원래 한자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른 데는 들어갈 게 없고 아시아 지역 문화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5번 문제 보시죠. 그림이 가르치는 지역.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기억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휴전선 근처죠. 여기 보면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문제지를 보시면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휴전선이죠. 이 가운데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휴전선이고, 그 위에 하얀 라인, 밑에 하얀 라인, 이게 북방 한계선인데, 그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입니다. 예, DMZ, 비무장지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DMZ를 백두대간은 산맥이들이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바다입니다. 네, 영해선도 바다. 보통 12해리를 영해선이라고 하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로부터, 그러니까 12해리니까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몇 해리였지? 까먹었다. 120해리인가 100해리인가 까먹었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 비무장지대의 이 숲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죠. 자, 6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태양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세야 돼요? 일사량 세야죠.
예, 빛이 많이 비추는, 햇볕이 많이 비추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온대기후 지역이라 네, 일사량 많은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일사량 많은 건조 지역, 사하라 사막 이런 데가 필요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전라남도에 있고 띠리링 국제정원박람회. 여기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습지 보호 람사 협약에 가입된 대표적인 습지 도시는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고요. 네, 이건 대단히 유명합니다. 습지 하면은 순천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지도의 사헬지대. 자, 여기 보시면 사하라 사막이 있고 이 밑에 사헬지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 아래 있잖아요. 사막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막화 현상이고요. 태풍이나 폭설은 눈이죠. 예, 풍수는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설은 눈이 많이 와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폭설이 심하면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눈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뭐 한 40cm, 50cm 쌓이면 그거 자체로도 좀 약한 건물들은 붕괴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막화예요. 9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헌법과 법률, 법관 양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사법권의 독립이죠.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까지이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3심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심제를 하기 위해 사법권 독립하고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여기 만약에 뭐 기본권을 제한이 아니라 보장이었으면 옳다고 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건 아니죠. 법률 제정 절차의 간소화, 이거는 의회, 국회에서 하는 얘기라, 이건 국회에서 하는 얘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보시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은 공법의 한 종류고, 사실은 얘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얘를 보시면 아셔야죠. 우리나라의 최고법.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뭐? 헌법이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은 무엇이다? 헌법. 예. 형법은 예. 헌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죠. 민법이나 형법, 예, 이런 법률. 일반적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이 민법이나 형법이나 행정법은 다 이 법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고요.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권. 자,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뭐 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뭐요? 평등권이죠.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등권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고요. 청구권은 국가로부터 어떤 뭐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걸 청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수단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환경권은 사회권의 일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K씨의 지위 중 귀속지위. 자, 여러분 귀속지위는
내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가지게 되는 지위를 귀속지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갖는 지위. 예를 들면 귀속지위의 대표적인 건 예를 들면은 뭐 인종, 성별 이런 지위. 예를 들면은 뭐 아들, 딸 이런 거요. 내가 뭐 저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남자던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 이거는 결혼이 전제죠. 그러니까 얘는 성취지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도 임용고시 합격하던가 아니면 학교에 채용돼야 되니까 얘도 성취고요. 축구동호회 회장도 성취지위고요. 여기서 귀속지위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 얘 아들밖에 없죠.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거라서요.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렇고요. 13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 규모가 큰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건 바로 선거죠. 예, 선거 소송은 재판하는 거고요. 청원은 국가에 요구하는 거고, 공청회는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다시, 청원은 국가에게 뭘 요구하는 거고, 공청회는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거를 공청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선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뽑는 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거, 이게 선거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조항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네, 국가의 원수이고, 여기서 보시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죠. 예를 들면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왕입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행정권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해외 순방을 가서 다른 나라랑 외교적인 국가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행정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고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이제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14번에 1번이고요. 자, 15번 문화 이해 태도. 자신이 속한 문화는 우수하고 다른 문화는 미개하다, 열등하다. 네, 자신이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는 낮게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네,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다 나왔죠. 예, 문화사대주의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완전 내용 반대고, 여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개념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문화사대주의는 우리 문화를 대단히 낮게 평가하는 거죠. 외국의 문화를 대단히 높게 하는 거고. 자, 문화상대주의랑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랑 문화상대주의는 완전 내용적으로 반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강의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걸 틀리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를 푸시고 푸는 건 좋은데, 기출문제 틀렸어, 아 틀렸네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주세요? 개념 강의에서 틀린 부분을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채로 아 틀렸어 이러고 넘어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자, 16번입니다.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걸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런 걸 신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용카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고 현재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예, 나중에 과소비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다 빚이 돼 갖고
네, 신용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 당군항검이 건국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죠? 그죠? 이런 거 쉽습니다. 가야나 옥저 신라는 신라는 4세기에나 등장하는 나라고, 가야나 옥저는 참고로 가야는 저 아래 변환 지역에 있는 나라고, 옥저는 부여 옆에, 고구려 옆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있으면 옥저가 여기죠. 그 다음에 가야가 이쪽입니다. 고조선은 한참 전의 나라니까요. 신라는 이쪽 사이드에 있는 나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 고조선. 8조법 이야기시면 대충 알겠죠? 18번. 동예는 네, 풍습입니다.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말 또는 노배로 갖게 하는, 이거 책화라 그럽니다. 동예의 책화는 대단히 유명한, 그러니까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걸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역 침범에 대한 보상, 이거는 뭐 책화. 순장은 부여의 풍습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옆에 산채로 그냥 묻는 거죠. 네, 이걸 순장이라고 얘기하고, 팔관에는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도가적인 행사를 얘기하고, 서옥제는 고구려의 풍습이죠. 대릴사위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대릴사위제랑은 조금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릴사위제는 여자 쪽 집안을 계승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네 집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서옥제는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값을 치러, 그러면 이제 여성이 노동력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데려가는 그 노동력의 값을 사위가 될 남자가 와서 일정 기간 일을 해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뭐 사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오케이, 답은 책화입니다. 여기 서옥제라든가 팔관회 같은 개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9번. 다음에 설명 백제왕, 백제전성기. 네,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평양성을 함락시켜가지고 고국 원왕이 전사했죠. 고국 원왕은 정말 딱히 그렇게 한 일은 없는데 이 왕한테 죽임을 당한 관계로 역사에 계속 나오는, 그 다음에 마한 지역을 통합했고 부자 상속을 했어요. 이거 한 왕은 사실은 백제 전성기 이거 딱 들으시면 아셔야 돼요. 누구? 근초고왕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광해군은 조선의 15대 임금이죠. 그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있는 임금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왕이고요. 신문왕은 그 칠라가 삼국 통일을 한 통일신라의 첫 번째 왕이죠. 그죠? 정확하게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수한 왕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이니까 예, 이렇게 통일신라의 왕이죠. 근초고왕의 백제왕입니다. 답은 4번이요. 자, 자, 20번입니다. 고려 광종은 자, 여기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의 양인을 해방시킨다.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노비안건법이거든요. 근데 호패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태종 때 실시하는 거고요. 대동법은 이건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하고요. 숙종 때 돼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정도 걸려요. 과전법은 이제 조선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고려니까 얘도 조선, 광해군이니까. 다 세 개는 다 조선 얘기죠. 그러니까 노비안건법밖에 답이 될 게 없어요. 자,
태종의 호패법은 일종의 인구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이 그렇고요. 2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발해 건설 과정입니다.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요. 무왕 때 산둥지방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해 얘기죠.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경복궁을 중건하는 건 조선 태종 때고요. 조선 태종 때고요. 평양천도는 네,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 얘기고요. 교정도감은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고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조영 건국의 무왕이 산둥반도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건데 거기 문제 써 있잖아. 발해라고. 발해에서 일어난 일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면 좀 대단히 곤란한 얘기겠지만요. 자, 22번 다음이 설명하는 책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자, 한마디로 조선 처음 임금서부터 철종.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종하고 순종이 있는데 얘는 왜 빼? 자, 고종하고 순종 때는 우리 역사 기록상 언제라서? 일제시대에 가깝죠. 특히 이제 고종 사후에. 그래서 이때는 실록을 일본 애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써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가? 역사에 왜곡이 대단히 많죠. 이게 그나마 좀 가까운 시대라 이게 기록들이 남아있는 다른 기록들하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스타일의 왜곡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네, 외세에 의해 왜곡된 실록이라 우리가 정상적인 실록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보통 조선왕조 실록 그러면 태조 때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의 기록. 정확하긴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 조선의 임금은 연산군하고 광해군까지 합치면 27명이거든요. 연산군하고 광해군까지 합치면 27명인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실록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연산군 1기, 광해군 1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이죠. 우리는 이 왕조실록 덕분에 조선의 역사를 상당히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발해고는 조선 중기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쓴 책이죠. 동국문헌비고는 이건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이건 답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왕 추국이. 사실 다 필요 없고 후민정음 하나면 게임 끝나죠. 누구요? 세종대왕이요. 4대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입니다. 성종은 9대 임금이고 숙종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조선 후기의 임금이죠. 뭐 태정, 태세, 문단태, 예성, 영정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추구기는 세종대왕 때 개발된 거긴 맞지만 추구기를 개발한 사람은 문종이죠.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세자 때 개발한 거라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넘어갑니다만. 네. 자, 24번.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자, 한일학생운동, 한일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요. 1929년이니까 3.1운동은 아니에요. 자, 차별을 요구하는 이거는 광주학생운동입니다. 자, 홍경래의 나는 이건 조선 후기고요. 임술농민봉기도 사실상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난이죠.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 중반에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좀 많이 반대를 했죠. 이거는 딱 보시면 한일 간 학생의 충돌, 원래 이게 1929년에 그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한국 학생들이 막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랬는데 일본 학생들은 처벌을 하나도 안 받고 한국 학생들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일어난 운동이죠. 네. 답은 4번 광주 학생 운동입니다. 25번 다음 사실의 원인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 네, 190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합에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거를 이제 3.15 부정선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를 하야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4.19 혁명이죠. 그죠? 정미의병은 1907년에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군대를 해산시킨 군대 해산 사건에 의해 반발해서 일제에 이 사건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정미의병이고요. 3.1 운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우리 민족 최대 국민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은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실시된 농촌 부흥운동입니다. 네, 1963년, 정확하게는 63년부터 했죠. 자,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도 새마을 운동은 틀려요. 네, 새마을 운동은 63년부터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이요. 4.19 혁명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과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시험 보시는 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